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불어숲에서 준비한 더숲TV 오늘 만남 신용복과 사람들의 주제로 두 분의 명사를 모시고 인터뷰와 그 밖에 에피소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저희 인터뷰어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 중후한 신사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이신 김창남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열심히 박수를 치고 계신 분은 저희 더불어숲 이사이시자 그 다음에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신 최용묵 선생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와 오늘 공동 진행을 맡아줄 분이죠. 뭐 홍일점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요새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더불어숲 회원이신 최우령 님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책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분은 신용복 선생님의 평전을 공동으로 집필한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 책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뭐 평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이 이제 신용복 선생님과의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분들 이제 개인의 신변 잡기나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단법인 더불어숲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용복 선생님이 출소하신 1990년 출소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이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책이죠, 여러분. 예, 이 사색을 읽고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을 이름을 더불어숲이라고 했죠. 그게 1990년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용복 선생님과 대화도 나누고 자기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했었는데요. 지난 2016년 신용복 선생님이 작고하시고서 저희가 그 뜻을 좀 펼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출범한 지도 한 5년쯤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김창남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신용복 선생님의 사상을 좀 널리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더불어숲 그리고 함께하는 새날 여기 함께 여는 새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인터넷 활동을 크게 많이 안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더숲TV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꼭지죠. 이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남 선생님은 아까 뭐 제가 뭐 소개했습니다만은 뭐 신용복 선생님의 자칭 수제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동의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신용복 선생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네,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평전 있잖아요. 이게 참 저는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평전의 기획과 시작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저 김창남 선생님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평전 집필을 맡게 되셨는지 그 개인적 이유 또는 뭐 소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전 집필을 맡은 건 아니고요. 이거 뭐 누가 맡기고 그럴 건 아니죠. 우리가
자진해서 그냥 쓴 겁니다. 어, 네. 제가 그 예전에 영국에 잠시 있을 때 서점을 갔는데 그 웨인 루니 전기가 있더라고요. 아 루니요. 웨인 축구 선수? 예, 축구 선수. 그 당시 그 웨인 루니가 20살이었는데 전기가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이 있는가? 도대체 20살짜리가 무슨 전기에 쓸 게 저렇게 많은가 했는데 사실 그 서구에서는 이 전기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전기가 집필이 되고 예. 사람들이 읽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저희는 뭐 이 빛이 오고 평전을 썼다기보단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다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공부는 사람에 대한 공부죠.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공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가깝게 신현복 선생님을 뵙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사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그걸 공부를 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최영목 선생도 비슷한 생각을 각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평전을 쓴다면 내가 써야지 이제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는데 워낙 저는 이제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이 그런 게 좀 늦어요. 근데 어느 날 최영국 선생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따로 그렇죠. 나하고 무관하게 최 선생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같이 하자.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 공저가 되고 협업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공저가 그렇게 유도가 그렇죠. 됐군요. 그러니까 뭐 결국 두 사람 다 신현복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각자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협업을 해서 내면은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저도 못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최영국 선생님 어떻게 최영국 선생님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책을 쓰실 때? 네, 그거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거예요. 제가 작고 하셨을 때 이제 학교장을 치르고 저는 강릉에 연구년 내려가 있었을 때인데 올라와서 이제 장례식을 보고 내려가면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을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대로 정리된 게 없다. 이 생각이 있어서 도서관에 들러서 그 다음 날 거기에 있는 내가 안 갖고 있는 신영복 선생 책을 전부 다 빌리고 관련된 책을 뭐 연구년이니까 한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읽으면서 선생님의 이제 삶이 좀 제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까 웨인 루니는 이딴만한 전기가 20살인데 나왔는데 신영복 선생 전기가 나온 게 요딴만한 게 나왔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게 평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뭔가 이게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좀 읽고 정리를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나도 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사람들 만나면 소문을 낸 거지. 내가 실제로 별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평전 쓰고 있다. 라고 했더니 창남이 형께서 이사장님이 올라오셨어요. 너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되냐. 형님이 쓰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 능청스럽게 또 그랬더니 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서 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김창남 선생님이 와서 물어본다는 건 이제 이 공식화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미룰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같이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죠? 1년 1년 정도. 정도면 생각한 것부터
합치면은 뭐 더 그럼 오래됐겠지만 되게 빠른 거죠. 빠른 거죠. 아무리 학자 물론 이제 두 분이 뭐 참고로 제가 느끼기에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필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우리 최영욱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속도감 있게 쓰시는 그런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두 분 다 신영욱 선생님 문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잘 쓰십니다. 근데 1년 안에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참 궁금했는데 어쨌든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갑자기 외인 눈이까지 나오고 참 재밌네요. 아, 축구 선수 외인 눈이. 근데 이 책 보면 이제 그 차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의문나는 게 네 부분으로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뭐 쇠기의 삶, 쇠기는 신영복 선생님의 호죠.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저술의 세계, 그리고 인간 신영복. 이렇게 파트를 나눴는데 뭐 이렇게 구성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최영목 선생님 어떻게? 일단 제가 먼저 그건 답변을 하면 예. 저는 이제 이미 평전이 하나 나와 있었고 또 한홍구 선생님이나 누가 또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은 평전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원래 5권 6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관여하는 평전은 뭐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상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상하고 또 삶에 있어서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과 이후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의 삶과 예인의 삶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의 틀에 묶어 넣으면 특성이 잘 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4부로 나눠진 것은 그런 어떤 차별성 측면하고 또 하나는 신영복 선생님의 삶과 저술과 작품과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각각이 약간 중복되지만 다르게 강조돼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김창남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구성되는 데는 나중에 이제 조언을 하셔서 바꿔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공동집필자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전을 쓰는 과정 자체가 우리로서는 저희 공부였기 때문에 원래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고 주제를 좀 이렇게 그 세분화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목은 이제 신영복 평전인데 내내 이 책 속에서 신영복 선생을 이제 쇠귀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 신영복은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도 안 하고 쇠귀는 이런 식으로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신영복 선생을 가까이 이제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저희 마음속으로는 스승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영복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응? 이거는 뭐 원래 객관적인 거니까 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쓰는 게 맞지만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좀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내 이렇게 존칭을 다는 것도 이 책으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없었던 게 신영복 선생님 아버님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 얘기도 나오는데 선생님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거리 우리로서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호칭이 뭘까 고민 끝에 그냥 쇠기라는 호칭을 쓰게 된 거죠. 뭐 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만은 뭐 그건 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 보통 근데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뭐 역사 전공했고 뭐 평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뭐 그 평전 보는 게 또 되게 좋은데 그 보통 삶과 사상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형식인데 이번 평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형식이 좀 달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이제 사상적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파트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 가장 힘든 파트 좀 집필하는데 좀 어려웠던 파트는 어디라고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상이 어려웠나요?
어려운 파트는 사실 사상은 텍스트 분석이지만 이제 삶에 대한 기록하고 실천 부분이요. 그거는 사실 평가 부분이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웠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한국의 그 극우들이 그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맞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통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 그대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뭐 김창남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파트 누가 쓰셨어요? 같이 썼어요? 아니 네, 미루신 거예요? 주로 최 선생이 썼고 미루 게으르셔서 아까 게으르셔. 농담입니다. 미루셨나? 에, 예. 사실은 뭐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은 미리 좀 이렇게 구술도 받아놓고 예. 우리가 그동안 평소 궁금했던 거 질문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나 또 생각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주변 분들 물론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신영복 선생의 책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행간을 또 이렇게 네.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쓸 수 있었던 건데 지금도 늘 그게 후회가 돼요. 좀 더 평소에 신영복 선생님께 좀 그 얘기도 좀 여쭙고 네. 이 어린 시절 얘기도 좀 자세하게,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글로나 이런 걸 잘 안 안 하시니까. 남기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후회가 돼요. 그런 게 네. 있었으면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하나 이제 감사의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1년 만에 빨리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외가 좀 빠져 있는데요. 사실 그 더숲에서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우리 거기에 더불어수. 네, 네. 더불어수. 왜냐하면 거기에 작품들도 모아져 있었고 온갖 선생님의 신문 기사들, 소소한 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는 품을 몇 달은 줄여준 거죠. 사실 거기 이렇게 정리되어 네, 있는 걸 네.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좋은 조건에서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 기존에 노력해 주신, 그래서 만든 거니까요. 예, 아주 감사의 인사를 중요한 드립니다. 부분 지적해 주셨네. 맞습니다. 하여튼 더불어수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은 좀 앞으로도 할 거고 그동안도 해왔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부연을 드리면 방금 좀 전에 그 정한진 국장이 소개를 했지만 더불어숲은 원래는 신윤복 선생을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모임이었고 그렇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신윤복 선생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축적을 해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예. 사람들이 거기 게시판에 자기 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화 되면서 사단법인 더불어숲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카이브로 예.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리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책 나오고 나서 그 이현창 이사를 만나가지고 이현창 이사가 뭐 축하드린다고 해서 당신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현창 이사가 제가 뭘 했는데 저한테 이러냐고 정색을 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이터베이스 덕을 많이 봤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그 정색하고 반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양반 그 저 직업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회사 CEO인데 왜 그걸 캐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겸양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저도 이거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야 뭐 아주 뭐 두 분을 존경하니까 참 뭐 재밌게 봤고 또 쟁쟁한 필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일부에서는 말이죠. 우리 저 우령쌤도 한번 일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우령쌤 어땠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읽으셨는데. 저 처음 출근하는 날 가서 사인 받아왔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보여주셔요. 카메라. 네. 처음 출근하는 날 그 충정로에 카페 모여서 할 때 콘서트 할 때? 콘서트 네. 할 때 가서 받아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바다는 와서 사갖고 와서 놨다가 책장에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곳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게 아니고 여기 딱 책을 펴가지고 여기 보이는 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전 또 읽으면서 그냥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또 색지를 붙여놓고 여기 또 찾기 힘들까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어려워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아 내용은 좋은데 또 그런 복병이 있었네. 글씨를 더 크게 하고 더 두껍게 하셔서. 네네. 두껍게 하려면 2권이 돼야 돼서 아마 그러셨나? 그 양이 이제 많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신효복 선생님의 이 글 저술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편지 글이지만 그 안에 그 이건 뭐 대단합니다. 어투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께 보낸 편지나 이런 거는 아버님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한자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좀 평이한 단어로 쓴 글들도 사실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색의 어떤 깊이 그 내용의 어떤 픽진함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은 비교적 평이하게 보여도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의 무게가 워낙 촘촘하게 그렇게 담겨 있는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읽기가 그렇게 쉬운 글이 사실 아니에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강의는 당연히 중국 고전에 관한 글이니까 읽기가 쉽지 않은 거고 담론도 사실 그 안에 담긴 통찰도 그렇고 거기 담긴 레퍼런스도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 가면서 썼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의 공부가 그만큼 부족했던 탓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너무 겸손하게 그런 면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책의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요. 석가모니께서 면벽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공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건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과정도 쉬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신 선생님이 어떻게 관계론이라는 거 되게 쉽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다 관계 속에서 존속하고 너로 인해 내가 있고 내가 나로 인해 네가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결론을 내기까지 어떤 사유의 궤적이 있었는가는 그게 단순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최소한 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걸 읽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경전을 정리하듯이 사실 신 선생님의 기록과 얘기를 좀 차근차근 정리해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 이런 면도 있어서 쉽게 써야 된다는 강박 이런 거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 창남 형은 글을 굉장히 쉽게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쉽게 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훨씬 관념적으로 쓴 거를 쉽게 풀어준 게 이제 또 그렇게 갔습니다. 공저자 두 분이 좀 다른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어려워서 미안하다. 어려우니 니들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지금 이 공저자로 가신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